네, 6월 18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일정 관계상 건설업 이민재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됐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그다음에 정비사업 규제 정비, 법인 등을 통한 투기 수요 근절, 그다음에 12.16 대책 및 공급 대책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 자체가 확대됐고요. 기존의 경기도 지역 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청주, 대전까지도 이제 확대 지정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송파구랑 강남구는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쪽에 MIC 쪽 건설 계획이랑 그다음에 또 GTX 그다음에 현대차 사옥 건설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주거용 토지 같은 경우 2년간 실거주 했을 때만 이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 체계 강화하는 것들 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갭 투자 방지하고자 이제 전세자금 대출 보증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9억 이상이었는데 이제 신규로 구입하는 3억 초과 아파트가 사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입하는 경우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제 제한 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강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분양 신청이 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현금 청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비사업도 이제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투기 수요 유입 차단 같은 경우에 사실 건설사들의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되는 건 정비사업의 규제인데 정비사업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적으로 규제가 가해졌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어차피 좀 위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런 추가 규제들이 영향은 주지만 그 영향 자체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공급 대책에서 이제 3기 신도시 건설이나 수도권 공급 계획 등 그다음에 그에 부과되는 GTX 사업들이 본격화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설업 자체는 좀 쉽지 않으나 이런 사업들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좀 추가적인 업사이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올해 이제 예정 분양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 전에 밀어내기 물량 때문에 15만 호로 작년에 9만 호 대비 좀 대폭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도시정비 사업들이 좀 빠지게 되면서 그 이하 10만 호 정도 수준에서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현 정부 들어오자마자부터 집값 올라가는 것을 무조건 잡으려고 했던 상황인데 그러면 이 건설업 투자 관련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쉽지 않다고 얘기했었고 이제 정비 사업으로 돈 버는 건 어려워졌고 그렇다면 또 다른 만약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오늘 이 자료 하단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가 투자해야 될 종목 대상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유는 해외 쪽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될 것들은 2분기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 지연되는 현장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기업들은 해외 비중이 높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쪽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지금 이제 결국은 국내 쪽이 올라오는 거를 봐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당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좀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 비중이 높은 GS, 대림, 대우 이렇게 3개 정도 중에서 저희는 단기적으로 좀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자회사인 화학 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대림 산업을 여전히 계속 최선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고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한 대우건설을 차선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해외 공사 지연으로 좀 삼성엔지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원가 상승은 좀 어느 정도 이펙트 있는 거예요? 일단은 1분기 때 반영됐던 부분들은 사맨이 200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현대건설은 베네수엘라 프로젝트의 특수성 때문에 600억 인식했고 그 외의 프로젝트들에서는 비용 인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GS건설 한 400억 정도 인식을 했는데 이게 해외 매출을 대략 보면은 GS가 한 2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맨이 7조, 사맨이 4조, 그다음에 현대가 한 7조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게 사이트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추정이 어려우나 매출 규모에 따라서는 3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3,400억 이상, 그다음에 현대도 뭐 5, 600억 이상 정도는 공기전에 따른 비용 인식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세의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이게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는 특히 그런데 3회는 이런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대형 건설사들만 얘기하는데 뭐 사실 지방 중심에서 뭐 한다든지 또는 중소 토목 중심의 건설 회사라든지 오히려 이런 애들이 조금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결국은 아파트도 재화고요. 지금 보시면 재화 가격이 올라갔고 이전에는 수도권까지만 사실 5대 브랜드 뭐 자이, 레미안, 뭐 프루지오, 이편한이 수도권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는 2018년부터 나타나는 거는 광역시에 2018년, 19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분양 비중 중에 지방 비중이 30-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단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15년 대비 가파르게 하락한 상태에서 지방에서 사업을 하던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상대적으로 약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브랜드 높은,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들이 계속 지방으로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그쪽에서의 사업 영향을 줄어드는 중소형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카지노 산업 이화정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카지노 산업, 전 최근 업데이트 자료입니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카지노 업황은 극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저희 페이지 2의 표 1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희 외국인 카지노 그리고 내국인 카지노 무관하게 최소 한 달에서 4달까지 영업 중단했고요. 이에 매출 영해 수렴하는 상황 겪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일부 회원 영업장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영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다음 주부터 개장 예정이긴 한데 지금 상황 보면 추가적인 영업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 말에서 5월 초에 영업이 재개되긴 했는데요. 페이지 3에 있는 차트들에서 보실 수 있듯이 거의 4월, 5월은 이제 좀 처참합니다.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 그리고 교포 제외한 고객들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라 개점 휴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페이지 4페이지부터는 일단 해외 카지노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마카오 같은 경우에 국내 카지노랑 사정이 거의 비슷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저희 내국인 카지노랑 사정이 비슷한 부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거의 대부분의 고객이 이동 제한 그리고 출입국 후 격리 조치라는 허들에 갇혀있는 마카오는 저희 개점 휴업 상태이고요. 약 50%의 고객은 내국인이고 50%가 관광객인 라스베가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쯤 정상화된 상태이나 이제 제일 먼저 5월 중순부터 열었던 루이지애나나 남가주 쪽에 있는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접근성이 훼손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 재개와 동시에 수요가 그대로 정상화됐던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보자면은 카지노 실적 회복의 유일한 변수는 고객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카지노의 주요 고객군이 중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접근성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페이지 7페이지 표 4에 저희 일본이랑 중국 쪽 대응 현황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상세한 상황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황에 미뤄봐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패스트 트랙을 적용 중인 중국의 경우에는 4분기 중에 아마 지난 2월 수준의 실적 회복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VIP 위주로 실적 올라오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황 안 좋은데 최근 또 수출 규제 분쟁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만큼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페이지 8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카지노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하지만 일단 최악을 통과 중인 만큼 실적 그리고 주가 모두 다운사이드는 제한적이고 향후 이동 제한의 완화 국면 진입과 동시에 확실한 실적 개선이 가능해 보이기에 고객 접근성 회복에 따른 불확실성이 낮은 순서대로 관심 가져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표 5번에 접근성 개선 이벤트 그리고 그 순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너무 당연하지만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모멘텀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보아서 강원랜드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저 외국인 카지노 두 개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접근성 회복 속도는 중국, 일본 순으로 유사할 텐데 그나마 파라다이스가 빅카지노 통해서 내국인 수요 완충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GK1보다는 조금 더 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후 종목 자료입니다. 이제 10페이지부터 종목 자료 있는데요. 일단 뭐 투자 포인트는 강원랜드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에 좀 실적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들 말씀드리면 이번 자료에서 전체 카지노 사업자의 목표 주가는 일단 산정 기준을 다 2021년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영업 상황이 좀 펀더멘탈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자별 영업 역량에 따라서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일단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연내 방문객 수 정상화 시점을 4분기 정도로 잡았고요. 파라다이스랑 GK1 같은 경우에 이동 제한 영향이 2021년 1분기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수준으로 올라오려면 2022년은 돼야 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이에 추정치를 대폭 하향해서 파라다이스랑 GK1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각각 31%, 29% 하향했습니다. 일단 강원랜드 투자 포인트의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매력도는 사실 이 회사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탄력적인 고객 수요 그리고 내국인 카지노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단 대체제가 없고 그리고 고객 해외 이동 제한에 따라서 반사수에도 유효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배당 매력이나 규제 완화수에 기대됩니다. 네, 목표 주가는 20% 상향을 했는데 지난 5월 공시된 것과 같이 규제 완화가 좀 됐어요. 그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페이지 15페이지 표 4번에다가 좀 정리를 해 놓았고요. 보시면은 테이블과 영업시간이 각각 11%, 10%씩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매출 카파 증가 효과가 2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해서 저희 목표 주가도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 끝이 없는 만큼 영업재개 그저 요원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연내 영업재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저희가 폐광기금 관련 논란도 있었고 지금 표사에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규제 완화가 있었던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이면을 생각해 보시면 다른 것보다 폐광 지역 자체, 강원도 자체가 강원랜드의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뭐 이슈나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저희가 영업 중단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연내 영업 재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3분기 이내에 일반 영업장의 부분적 영업 재개 시작되면서 모멘텀 붙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리지 내에서 탑픽 유지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와 GK1 관련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는 뭐 이 영업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된다고 가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그 파라다이스랑 GK1 같은 경우에 아니,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영업 재개를 한다라고 해도 당장은 사이드 베팅 안 되고 그리고 일단 들어오는 사람 수 제한할 거기 때문에 100% 카파는 못 채울 거라고 보는데요. 내년부터는 일단 2019년 수준의 카파는 무조건 채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사이드 베팅을 안 한다라고 해도 테이블을 늘리고 동시에 저희가 영업시간 늘렸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도 기대 가능합니다. 네, 전기차 2차 전지 국내 마케팅 후기 발표해 주세요. 예. 가속 성장 구간으로 진입 보고서 관련해서 국내 마케팅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시한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크게 두 가지고요. 첫 번째가 이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인데,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제도적 장치가 이제 강화되는 것을 보면 성장 속도가 이제 빠를 것이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테슬라입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는 뭐 생산 공장 확대, 신규 승용, 상용 전기차 출시 대기 모멘텀 등을 보면 여전히 이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업체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예, 저희 전망대로 예, 잘 흘러가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에 강제 유행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서브시디와 관련된 이제 보조금 지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표 1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집계 중인 이제 5월 전기차 판매량에서 유럽은 전월 대비 이제 플러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5월 중국 판매량이 전월 대비해서 200% 넘게 이제 증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차전지 수혜는 분명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탑픽으로 저희가 제시한 2차전지 종목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두산 솔루스, 신흥 SEC, 첨보, 대주전자재료 등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동화 수혜 부품 기업은 현대모비스, 한온시스템, S&T 모티브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은 산업의 성장성과 저희가 제시한 투자 아이디어 관련해 큰 의견차는 없었고요. 특히 현대차 그룹의 이제 친환경차 전망,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들의 이제 수익성에 대한 관심 높았다라고 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첨보, 대주전자재료 등 특수 소재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대했다라고 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 회복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기 때문에 밸류 부담을 느끼는 시각도 일부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실적은 2분기 또는 단기보다는 21년 이후 장기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였나 이렇게 매니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하는 얘기가 뭐 성장성 이런 건 다 좋다 이거야. 그러면 과연 뭐 SDI나 LG캠 기준으로 제대로 돈을 벌 수는 있을까? 자기는 이런 의문이 든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또는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 측면에서는 저희 그림을 지금 어떻게 그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번 인덱스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와 LG화학,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두 개 업체의 코스트 커브 자체가 상당히 빨리 내려오고 있고,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들 업체의 셀 코스트 자체는 지금 프라이스보다는 이제 아래로 내려올 거다라고 저희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BEP를 이제 넘어서는 그림으로 저희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하나솔루션 황윤식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하나솔루션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좀 상향을 하겠습니다. 일단 케미칼 사업부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좀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이제 그린딜 정책이 강화되면서 태양광 사업 실적 회복이 좀 가시화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한 1,013억 원으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에 한 640억 원에서 좀 상향 조정을 좀 했고요. 이유는 이제 케미칼 쪽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2분기에 수요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석유화학 제품에 한해서는 이제 그런 수요 충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양호한 수요를 좀 보이고 있고요. 제품별로 제각각이지만 대략 한 5에서 10% 수요 감소. 일부 제품은 플랫하거나 오히려 좀 더 이제 리스타킹도 살짝 있는 그림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LDP와 LLDP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가 평균적으로 20% 이상 좀 확대된 걸로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계절적인 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3분기 간다면 추가적으로 좀 수요 개선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리테일 부문이나 이제 첨단 소재 부문은 백화점 쪽이 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가 안 되면서 관련 매출 감소로 영업 적자가 좀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이제 신재생 쪽은 현재 이제 글로벌 각국이 경제 부양 정책을 좀 내고 있고요. 국내나 유럽에서도 이제 이쪽을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부양 정책의 중심을 그린딜로 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발전을 좀 많이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2분기는 태양광 모듈 출하량과 ASP는 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치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0%가량 일시적으로 좀 내려간 상황인 것 같고요. 출하량도 연간으로 봤을 때 2분기쯤 수요 위축 때문에 한 1.2기가 정도, 그러니까 전체 캐파로 봤을 때 한 11% 정도가 좀 줄어드는 모습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출하가 다시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ITC 제도 때문에 하반기 수요가 좀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설치가 재개가 된다면 미뤘던 이연 수요도 올라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쪽 실적이 사실 규모가 굉장히 좀 큰데 기존에는 한 분기당 8,900억 정도 지분법 이익이 들어왔다면 지난 1분기는 890억 적자가 사실 산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2분기에는 이제 화학자회사들은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다시 개선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한 상황이고요. P나 PP의 이제 주력 제품의 수요가 좋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다시 흑자로 좀 전환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회사 하나종합화학이 미국의 니콜라 주식을 한 3.07%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의 또 이제 지분이기 때문에 솔루션 관점에서는 그냥 산술적으로 한 1.1% 주식을 보유한 거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분 가치보다 중요한 건 결국엔 이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미국 내에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기로 계약이 됐고요. 그리고 수소 생산 사업도 같이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수소 사업에 좀 참여를 했다. 이쪽에 미국에서 확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태양광에 이어서 수소 산업, 수소 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동사 주가도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그래프 보면 P 스프레드가 꼭지 찍고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이 영향은 어떤지 말씀 주시죠. 이게 사실은 그 갑자기 좀 치솟은 부분이 이거는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3월 달에 유가가 먼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치솟아서 이게 사실 오버슈팅이라서 아웃라이어라고 보시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수요 충격이 있을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이제 버틸 거냐 요거를 좀 관찰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버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적 추정이 올해 상당히 많이 또 대폭 상향했는데 이 스프레드 추이는 어떻게 반영돼 있어요? 우리 실적 추정치에?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제품 가격을 넣었을 때 이제 스프레드가 한 20%? 기존에는 이제 거의 플랫하게 봤었는데 아까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개선된 걸로 좀 봤고요. 3분기, 4분기는 거기서 이제 소폭 한 자릿수 개선 정도로 좀 추정이 좀 된 상황입니다. 여기 실적 추정 보면 기타라고 잡혀 있는 거는 이거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매출액 보면 기타라고 태양광 밑에 잡혀 있는 거 어떤 사업들인가요? 이게 그 건설 쪽 관련된 이 부문이고요. 그래서 그 리조트 관련 그리고 이제 건설 쪽 관련된 부분이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래서 기타 쪽에 대해서는 이제 추정이 회사 측도 그렇고 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실적 흐름을 그냥 추이를 그냥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그룹 내에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미국 쪽 수소 비즈니스를 전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좀 하는 건가요? 좀 그 교통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룹 내에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 에너지는 그거는 이제 주 하나 쪽에 이제 있는 기업인데요. 거기는 이제 그 수소 충전소 근처에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라고 돼 있고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생산 그리고 이제 자회사 종합화학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 운영. 그래서 각 계열사별로 그 롤이 좀 나눠서 좀 진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BGF 리테일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프리뷰 그냥 컨센서스에 근접한 실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편의점 기존점 성장률이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지원금 사용 효과로 기존점이 한 플러스 2% 올라가기는 하지만 저희 뭐 학교 주변이나 유원지, 경기장 등 특수입지 점포에 매출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 계속해서 성장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출점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포수가 전년 대비 한 7% 이상 증가하면서 전사 매출을 계속 끌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1분기에 좀 영업이익 감소폭이 컸는데 그 감소폭은 계속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MR을 생산하는 BGF 푸드의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특수입지 점포의 임대료 인하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소급 적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900개점 이상의 굉장히 강한 출점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향후 근거리 소량 구매 확산 이런 걸로 좀 계속 업태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별로 지금 매출과 수익성의 회복도 두드러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GS 리테일하고 좀 상대 매력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GS 리테일은 식품 관련 쪽에 매대 쪽에 보면 뭐 어묵이라든지 뭐 치킨 이런 식품 관련된 투자를 좀 많이 해놨는데 BGF는 지금 그런 투자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개를 그냥 회사의 뭐 전략 차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주가만 비교해봐도 지금 GS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이 주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좀 늦어지고 있다고 좀 판단해야 되는 건지. 네, 말씀하신 대로 GS가 지금 편의점 일매출도 더 크고 일매출의 상승 폭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즉석식품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최근에 잘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BGF도 뭐 그래서 여태까지 좀 처졌던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좀 적극적으로 HMR이나 이런 즉석식품을 개발을 해서 좀 점당 일매출을 늘리려고 굉장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BGF 푸드도 대대적으로 저희가 확장해서 오픈했다가 지금 코로나를 맞아서 이걸로 실적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코로나 때문에 스케줄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캐치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곰표 밀맥주 같은 히트 PB 상품도 좀 내놓고 있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회사의 주가 갭이 좀 벌어졌는데 향후 뭐 좀 길게 1, 2년 내에 다시 좀 많이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거의 못 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뭐 경쟁사도 좀 비슷한 상황인가요? 네, 경쟁사도 비슷한 것 같고요. 기존점 한 2%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슈퍼에서도 쓸 수 있고요. 슈퍼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 재난지원금 효과는 BGF 리테일보다는 GS가 좀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서요. NH 글로벌 스탁10 발표해 주세요. 예, 먼저 코로나19 스팟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저녁에 이제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상급에서 2급으로 이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베이징을 이제 떠나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 7인 이내 핵상 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을 꼭 해야지만 이제 베이징시에서 떠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고위험 지역에 이제 주택 단지를 전면 봉쇄한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는 모든
주택 단지의 봉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학교들 이제 등교 중단했고요. 그래서 이제 6월 17일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전환한다고 발표했고, 뭐 단체 운동 금지하고, 그다음 식당에서도 1m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베이징시 심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우한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되게 곤욕을 거르고 이제 이게 확산이 돼서 어려움을 있었고요.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부터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감사하고 이제 강화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아직까지는 오히려 이제 6월 16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어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확진자 수 추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도 베이징시 같은 경우도 이제 대응 수준 같은 경우 다시 이제 뭐 하향 조정하든지 아니면 이제 봉쇄를 해제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전까지는 중국의 뭐 여행 관련주들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유통 관련주들이 이제 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수혜업체 같은 경우 홍콩너미 활성화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뭐 음식 배달 서비스 뭐 이런 쪽이 이제 좀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예. 뭐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제 북경 수도공항이나 따신공항 같은 경우도 공항을 거의 이제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우한 같은 경우도 이제 초기에 대응을 못하고 걸렸던 사람들이 확산이 되면서 중국 전역으로 이제 좀 퍼지고 해외까지 퍼졌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좀 더 철저히 대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행이나 뭐 오프라인 유통 이런 애들 이제 거의 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백신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주로 움직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좋을 수 있는 거는 뭐 언택 관련주들 아니면 이제 홍코노미, 뭐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좀 수요가 좋지만요. 나중에 이제 좀 경기나 이런 부분들 회복된 부분들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언택 관련주들이 오히려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NH 글로벌 스탁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하이디라오를 편입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뭐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거의 1m 정도 이제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허거를 같이 먹고 이런 부분들은 북경시에서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북경시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신규 출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계획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상황 때문에 하이디라오를 이제 편출하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의 1위 전자상거래 그리고 전자결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알리바바를 편입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택 수요 증가, 그리고 중국이 이제 신형 인프라 투자 올해 확대한 부분에 클라우드 부분도 이제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배달이나 신선식품 유통 그리고 OTT 관련 사업부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됩니다. 또한 저희가 알리바바를 미국에 상장된 것보다 이제 홍콩에 상장된 거를 저희가 편입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8월에 항생지수에 이제 알리바바, 샤오미, 메이투안 디엠핑이 이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편입될 경우 이제 HSI 지수를 추종하는 ETF 자금의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도 기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를 편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리바바 편입 이유는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예. 진작에 편입했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시점은 뭐 이렇게 추가적인 매수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먼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원래 소비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소비를 이제 회복이 이어질 거라고 봤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코로나19의 이제 피해
되는 업종에서 제외하고 반면에 오히려 더 수혜가 예상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EPS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봤고요. 거기에서 이제 알리바바가 제일 근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텐센트보다는 조금 덜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제 뭐 전자상거래나 이런 부분에서 실적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감안했고 거기에다 이제 8월달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까지 좀 반영해가지고 편입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